LA 산불 이후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자동차는 도대체 뭘로 만들었냐며 난리가 났는데요. 당시 구조 작업을 도왔던 미군 장교의 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디에고입니다. 미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지금은 재난구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LA 산불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그날의 하늘은 마치 불타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산불이 만들어낸 끔찍한 광경이었죠. LA 외곽에서 시작된 산불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번져나갔고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대피하느라 도로는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어요. 도로 위에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로 가득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우리 구조대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향해야 했죠. 저는 긴급 소집령을 받자마자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미국산 군용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그 차량은 제게 있어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국의 힘과 기술력, 그리고 신뢰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미국 차만큼 신뢰할 수 있는 차량은 없다고 확신했죠. 전쟁터의 모래바람과 폭발의 현장에서도 저를 지켜준 것은 바로 이 미국산 차량들이었으니까요. 그 기억은 제 마음 깊이 새겨져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 차를 신뢰하는 저의 확고한 신념을 형성했습니다. 트럭에 시동을 걸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역시 미국 차밖에 없지. 제 귀에는 강력한 엔진 소리가 마치 승리의 함성처럼 들렸어요. 그 소리는 제게 안정감을 주었고 이 트럭과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군에서의 경험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장비에 대한 신뢰였고 저는 그 믿음을 굳게 지켜왔던 것이죠. 구조작전 본부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혼란스러웠어요. 소방관들은 쉴 새 없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지휘관들은 긴급 회의를 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번졌기 때문에 정규 구조 차량만으로는 부족했고 민간 차량들도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죠.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은 표준화된 장비만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몇몇 자원자들이 자신의 SUV를 끌고 왔는데 그 중에는 한국산 차량도 여러 대 있었죠. 그들은 자원봉사자로서 구조작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들의 차량이 먼저 들어왔어요. 전문가로서 어떤 장비가 이 극한 상황에 적합할지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차량들을 보는 순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우리 가족은 항상 미국산 차량만을 신뢰해왔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선호도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가치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포드 공장에서 일하셨고 아버지는 평생 쉐보레만 몰았죠. 그리고 저 역시 그 전통을 이어받아 미국차의 우수성을 의심 없이 믿어왔던 것입니다. 저런 장난감 같은 한국차 가지고 뭐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우리가 다시 구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저는 주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동료들도 제 말에 다들 동의했죠. 미국 차도 버티기 힘든 상황인데 저런 차들은 얼마 못 가 퍼질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와중에 저희 팀은 산불이 가장 심하게 번지고 있는 북쪽 산맥 지역으로 배치되었죠. 그곳은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불길은 이미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고 건조한 바람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죠. 저는 자신 있게 제 트럭을 몰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가파르고 험했지만 제 차량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공기 중에는 뜨거운 재와 연기가 가득했고 시야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죠. 호흡하기도 어려웠고 눈은 계속해서 따가워졌습니다. 마스크와 보호 장비를 착용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저에게 이 정도 상황은 견딜 만한 것이었고 제 차가 저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성능이 드러나는 법이지 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무전기에서는 계속해서
상황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불길이 예상보다 빠르게 번져 몇몇 지역이 고립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산속에 있는 마을 몇 곳이 이미 고립되었고 그곳에 남아있는 시민들을 구조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죠. 저는 더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에 엑셀을 깊이 밟았습니다. 험한 산길이었지만 제 트럭은 안정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었어요. 미군에서 단련된 제 운전 실력과 미국산 트럭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수많은 훈련과 실전 경험에서 비롯된 확신이었죠. 제 동료들도 저와 같이 생각했을 거고 우리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위험한 상황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붉게 물들어갔고 열기는 더욱 강해졌어요. 마치 거대한 용광로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그것은 곧 증발해버렸죠. 그만큼 공기가 뜨거웠습니다. 차 안의 온도계는 이미 위험 수준을 가리키고 있었고 에어컨은 최대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큰 효과가 없었어요. 갑자기 무전기에서 긴급 메시지가 들려왔죠. 통신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다급했습니다. 모든 구조대원들은 주의하십시오. 산불이 고속도로 방향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추가 대피령이 발령되었으니 즉시 해당 구역으로 이동하십시오. 그 말은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불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번지고 있었고 더 많은 지역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방향을 틀어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도로 양쪽으로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공기는 뜨거워져만 갔어요. 마치 불속을 달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제 차를 믿었죠. 이 미국산 트럭이라면 어떤 지옥 불길도 뚫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산길을 오르는 동안 저는 다른 구조 차량들도 보았습니다. 몇몇 한국산 SUV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도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불길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죠. 이런 환경에서는 미국산 차들도 버티기 힘들 텐데 저런 차들이 이 험한 지형과 뜨거운 열기를 견딜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구해줘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예의주시했죠.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계속해서 트럭을 몰았습니다. 언덕을 오르내리고 굽이진 도로를 지나며 저는 미션 완수에 집중했어요. 열기는 점점 더 강해졌고 시야는 계속해서 악화되었어요. 연기는 더욱 짙어졌고 불꽃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했던 어떤 훈련 상황보다도 극한의 환경이었죠. 저는 최대한 집중하며 차를 몰았습니다. 모든 감각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이 위험한 상황을 헤쳐나가려 했어요. 미군에서의 훈련 그리고 수년간의 구조 경험을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제 확신은 곧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도로를 가로지르며 점점 우리를 위협했고 이 상황은 제가 경험했던 어떤 훈련보다도 혹독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의 사막과 아프가니스탄의 험한 산길을 누볐던 경험들이 떠올랐지만 지금 마주한 LA의 산불은 그 어떤 전쟁터보다도 무자비했습니다. 하늘은 마치 피로 물든 듯 붉게 타오르고 뜨거운 바람은 제 얼굴을 핥히듯 스쳐 지나갔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게다가 미국 차라면, 특히 군용 트럭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죠. 이것은 단순한 신뢰가 아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포드 공장에서 평생을 바친 그 헌신, 아버지가 늘 자랑스럽게 미국 차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던 그 자부심이 제 DNA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애국심과도 같은 그 믿음은 제 정체성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불길 속으로 위험을 향해 사명감을 안고 말이죠. 불길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저는 계속해서 트럭을 몰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흐르는 땀이 핸들을 미끄럽게 만들었고 목은 연기로 인해 타들어가는 듯 했어요.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비상 상황 방송이 흘러나왔고 하늘에서는 소방 헬기들이 물을 뿌리며 불길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브라이언 대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쪽 지역 험비 세대가 운행 불능 상태라는 지원 요청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험비가 멈췄다고요? 미군의 자랑이자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그 성능을 증명했던 그 험비가 생각만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만약 험비도 못 견디는 상황이라면 이런 생각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산길을 돌아 내려가는 순간 제 시야에 들어온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거대한 험비가 마치 쓰러진 거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강인함의 상징이 이제는 무력한 금속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이었죠. 가까이 다가가자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냄새는 타는 고무와 금속의 냄새가 뒤섞인 강렬한 것이었죠. 병사 한 명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후드를 열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땀과 그을음으로 범벅이 된 채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엔진 흡입구가 제로 완전히 막혀 과열되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험비도 멈추다니. 그것은 마치 신화가 깨지는 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이 트럭만큼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수 설계된 에어 필터가 있었거든요. 저는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합리화가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그 험비는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야. 아니면 연료가 오염되었을 수도 있어. 내 트럭은 최고의 상태로 관리되어 있으니 분명히 괜찮을 거야.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평생 확신해왔던 신념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제 시선은 계기판으로 향했고 온도계의 바늘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것은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제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위로는 잿빛 연기가 안개처럼 자욱했고 때때로 바람에 실려 오는 불티들이 차량 위로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미군에서 배운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차분하게 생각하자. 이라크에서의 훈련이 떠올랐고 생존을 위한 본능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고 제 확신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5분 후 다시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민간 지원 차량인 포드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이었어요. 우회로로 방향을 틀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포드의 계기판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온갖 경고등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운전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시동을 걸고 있었지만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그는 갑자기 모든 전자 시스템이 다운됐고 컴퓨터가 완전히 죽은 것 같다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죠. 가파른 산길을 오르던 중 제 트럭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쇠볼의 실버라도가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 서 있었어요. 타이어가 터져버린 것이었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고무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필사적으로 차에서 뛰어내려 후드를 열었는데 갑자기 불이라고 외쳤어요. 연료 라인이 손상되어 기름이 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급히 소화기를 꺼내 불을 진압했지만 그 차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죠. 그 순간 제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차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는데 괜찮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저는 이 불안한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해서 임무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중 제 트럭의 엔진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계기판의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엔진 출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제발 지금은 안 된다고 간절히 중얼거렸지만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 같았죠. 마침내 제 미국산 군용 트럭도 결국 멈춰 섰습니다. 엔진은 완전히 죽어버렸고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반응이 없었어요. 후드를 열자 뜨거운 증기가 제 얼굴을 덮쳤고 저는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미국 차마저 이 극한 상황에서는 무릎을 꿇은 것이었죠. 무전기를 들고 도움을 요청하려는 순간 다른 구조대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미국 차량이 운행 불능 상태이며 대체 운송수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모든 미국 차가 멈췄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인 채 저는 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짙은 연기가 유령처럼 도로 위를 떠돌고 그 안개 같은 연기 사이로 모든 미국 차들이 도로 여기저기에 무력하게 멈춰 서 있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 차량들은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군인들처럼 보였습니다. 한때는 당당했던 미국의 강철 기사들이
이제는 그저 불에 굴복한 금속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이었죠. 제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량의 고장이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멀리서 몇 대의 차량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길과 연기 사이로 마치 희망의 빗줄기처럼 나타난 그 차량들은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제가 처음에 비웃었던, 심지어 장난감이라고 조롱했던 한국산 SUV들이었죠. 그들은 이 불길 속에서도 전혀 끄떡없다는 듯이 결연한 의지로 불길 사이를 헤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세계관이 뒤흔들리는 듯 했어요. 미국 차량들이 모두 멈춰 섰는데 한국 차들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달리고 있다니,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여기가 너무 뜨거우니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운이 좋았으리라 생각했어요. 저 차들도 곧 멈출 거야. 이건 그저 우연일 뿐이야. 절대 미국 차보다 오래 갈 리 없어. 저는 계속해서 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부정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더 많은 한국 SUV들이 불길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볼수록 제 확신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무력하게 서 있는 저의 트럭 옆을 지나가는 한국 SUV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신념에 진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 차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운전자의 결연한 표정, 차량이 지나갈 때 들리는 안정적인 엔진 소리, 그리고 불길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주행, 이 모든 것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견디고 있는 걸까? 무엇이 다른 걸까? 내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진정 옳은 것이었을까? 이런 의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순간 무전기에서 다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했어요. 북쪽 지역에 갇힌 시민들이 있으며 그들은 불길에 둘러싸여 있고 즉시 구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고 시간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불꽃이 치솟는 것이 보였고 연기는 더욱 짙어져 하늘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어요. 희망이 사라지려던 그때 기적과도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SUV 세대가 연기를 뚫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죠. 선두에 있던 차량이 제 앞에 멈춰 섰고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정택영 중사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굳은 표정으로 북쪽에 갇힌 사람들이 있으니 구조팀을 모아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국적이나 자존심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생명을 구하는 일만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택영의 SUV 뒷좌석에 올랐고 차량은 즉시 출발했어요. 창문 너머로 제 동료들도 다른 한국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차 안은 놀랍도록 쾌적했습니다. 바깥의 지옥 같은 열기와 달리 에어컨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공기 정화 시스템은 연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었어요. 태경은 능숙하게 핸들을 조작하며 불길 사이를 헤쳐나갔습니다.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 험한 지형도 거침없이 달렸어요. 제가 이 차의 놀라운 성능에 감탄하자 태경은 특수 설계된 흡기 시스템과 고온의 강한 전자장비 덕분이며 이 모델이 극한 환경을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다고 설명했어요. 15분 후 우리는 북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어요. 5가구, 총 17명의 주민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 있었고 불길은 이미 외곽 건물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죠. 우리 구조팀은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세대의 한국 SUV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차가 먼저 출발했고 남은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차량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마지막 한 가족이 남았을 때 갑자기 불길이 회관 쪽으로 번졌습니다. 태경의 SUV는 이미 정원이 찼지만 그들을 남겨둘 수는 없었어요. 태경은 결단력 있게 모두 타라며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7명의 추가 인원이 차에 올랐고 이제 차 안은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꽉 찼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차량은 여전히 움직였어요. 엔진은 조금 더 힘겹게 소리를 냈지만 우리를 실은 채
불길 사이를 뚫고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불이 이미 도로 대부분을 뒤덮었고 우리는 산길을 통해 우회해야 했어요. 가파른 경사와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차량은 놀라운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복될 것 같은 순간에도 첨단 주행 안정 시스템이 차를 지탱했어요. 중간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더 심각한 상황과 마주쳤습니다. 불에 둘러싸인 미군 차량 2대가 도로변에 멈춰 있었고 그 안의 병사들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은 제가 훈련소에서 알게 된 마이클이었습니다. 우리 차는 이미 초과 수용 상태였지만 태경은 망설임 없이 멈춰 섰고 타라고 외쳤어요. 5명의 군인들이 더 차에 올랐고 이제 차 안은 말 그대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 무릎 위에, 군인들은 서로의 어깨에 의지한 채 간신히 자리를 잡았어요. 마이클이 이 정도 무게로는 움직이기 힘들 거라고 걱정했지만 태경은 자신감 있게 미소 지으며 이 차가 최대 적재량의 130%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말대로 엔진은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시작했고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불길이 가장 심한 지역을 지날 때 차 안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지만 냉각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했어요. 바퀴가 타는 아스팔트 위를 굴러갈 때마다 타이어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꿋꿋이 나아가더라고요.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지나 마침내 우리는 안전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의료팀과 구호 인력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우리가 구조한 모든 사람들은 즉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한 대의 한국 SUV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무려 20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요. 다른 한국 차량들도 속속 도착했고 그들 역시 초과 수용 상태로 사람들을 구조해왔습니다. 총 3대의 차량이 60명이 넘는 인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것이었어요. 반면 미국산 차량들은 여전히 도로 곳곳에 멈춰 서 있었죠. 저는 차에 내려 한국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았죠. 연기와 재로 뒤덮인 외관, 뜨거운 열기로 인해 페인트가 약간 변색된 모습. 그러나 엔진은 여전히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었고 전자장비들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또 다른 한국 SUV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차는 뒷좌석에 다친 시민들을 태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무전으로 또 다른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대피하지 못한 노인들이 있는 산속 오두막으로 누군가 즉시 가야 했죠. 불길은 이미 그곳까지 도달했고 시간이 없었죠. 주변의 모든 미국 차량은 운행 불능 상태였고 오직 한국 SUV만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대가 즉시 출발하려는 찰나 운전자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열사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그 SUV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를 응급처치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평생 고집해온 미국차에 대한 신념과 편견을 잠시 접어두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하지만 막상 운전석에 앉으려는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평생 무시해온 한국차를 운전한다는 것이 마음 한구석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지금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 SUV의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자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계기판은 선명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에어컨은 차 안의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엑셀을 밟았고 차는 즉시 반응했죠. 산불로 인해 거친 지형과 뜨거운 도로를 지나는 동안에도 이 차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불길이 가장 심한 구역에 도달했을 때 차량의 외부 온도계는 60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엔진은 정상 온도를 유지했고 전자장비 역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제가 미국차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차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저 사람들을 구하러 갈 수도 없었을 거야. 오두막에 도착해 노인 3분을 차에 태우고 돌아오는 길, 불길은 이미 우리가 지나온 길을 뒤덮고 있었어요. 다른 길을 찾아야 했고 그것은 더욱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차라면 통과하기 어려운 지형이었죠. 그러나 이 SUV는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그 길을 통과했습니다. 헛바퀴를 돌지 않고 엔진 출력을 완벽하게 유지하며 말이죠. 안전지대에 도착해 노인들을 의료진에게 인계한 후 저는 차 안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뜨거운 피와 땀이 섞인 제 얼굴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감사함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평생 고집해온 편견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죠. 미국차만 신뢰했던 저의 고집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 고집이 오늘 저와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조 작업이 마무리된 후 저는 다시 한번 그 한국 SUV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지와 재로 뒤덮인 외관이지만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전쟁터를 누빈 베테랑 병사 같았어요. 불꽃의 바다를 헤치고 온 차량은 상처 하나 없이 그저 묵묵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죠. 산불 진압 작업은 이틀 더 계속되었고 마침내 상황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지쳐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로의 상당 부분은 불길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 한국 SUV들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사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인정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붉게 물들였던 불꽃들이 잦아들고 뜨거웠던 공기가 조금씩 식어가는 동안 저의 내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구조 작업이 끝난 후 저는 제 트럭을 정비소로 보냈습니다. 그 차량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한때 자랑스럽게 빛나던 외관은 열기로 변색되었고 견고했던 엔진은 침묵했으며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던 타이어는 이제 쓸모없는 고무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비소에 도착했을 때 기술자들의 표정만 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자가 제 트럭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자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수많은 차량을 고쳐본 경험이 새겨져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도 무력해 보였습니다. 연신 고개를 젓던 그는 마침내 제게 냉혹한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엔진 블록이 균열되었고 전자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부품을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고 그 말은 마치 오랜 친구의 죽음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차량의 상실이 아니라 제 신념과 정체성의 일부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가족을 잃은 것처럼 깊은 상실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 트럭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제 자부심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그저 기술자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한국 SUV의 소식이었습니다. 같은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고 있던 그 차량들은 이미 대부분 정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정비소 관계자는 그 차들이 간단한 점검만 받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름때와 재를 씻어내고 에어필터만 교체하니 다시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조건 하에서 한국 차량들은 미국 차량들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버텨냈던 것입니다. 정비소를 떠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 트럭을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마치 오래된 전우와의 작별과도 같았습니다. 그 차량과 함께했던 수많은 추억들이 제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고 동시에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도 피어올랐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놓아주어야만 더 나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 저녁 부대로 돌아온 저는 동료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경험을 했고 같은 현실을 마주했기에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모두의 표정에서 새로운 인식이 읽혔습니다. 그것은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결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차량 구매가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과도 같은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평생 미국 차만 타던 제가 한국 SUV 대리점을 방문한 것이었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대리점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들어선 저를 직원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미군 출신의 강인한 체격을 가진 제가 그들의 차에 관심을 보이다니 아마 의외였을 거예요. 저는 그들의 시선에 익숙했습니다. 제 외모와 태도는 항상 미국 차를 타는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세일즈맨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저는 곧바로 제 관심사를 표현했습니다. 시승해 볼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그는 약간 놀란 듯했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기꺼이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제품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제게도 전해졌습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불길 속에서도 끄떡없이 달리던 그 차량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놀라운 성능. 조용하게 울리는 엔진 소리가 제 귀를 채웠고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심포니와도 같았습니다. 부드러운 핸들링, 정교한 제어 시스템, 그리고 완벽한 제어감,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느낌이었어요. 도로 위를 달리면서 저는 이 차량의 모든 측면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차량은 안정적으로 반응했고 운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듯 했어요. 그것은 마치 오랜 파트너와 함께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시승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차량 구매를 넘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결정이었어요. 딜러와의 상담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곧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펜을 들고 제 이름을 쓰면서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작 알아봤어야 했어. 그 말에는 후회와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확신하던 것들이 잘못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의심하던 것들이 진실일 수 있다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담긴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방위군 내에서도 한국 SUV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몇몇 소방서에서도 구조 차량으로 한국 차량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저는 그 한국 SUV를 몰고 출근합니다. 매번 시동을 걸 때마다 저는 그날의 교훈을 떠올려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출신이 아닌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는 진실된 모습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유치한 트로트 음악에 빠졌죠? 뉴욕타임즈에서 한국 트로트를 무시한 교수의 발언이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최근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입니다. 보스턴 음악대학의 교수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클래식 음악 비평가로 30년 넘게 이 분야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음악은 제 인생의 전부였고 특히 클래식 음악은 제 영혼을 채우는 유일한 예술이었죠. 다른 장르의 음악들이 유행처럼 왔다 사라지는 동안 클래식은 수백 년을 견디며 여전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지난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던진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기자는 최근 아시아, 특히 한국 음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트로트라는 장르가 재조명되고 있는데 제 견해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저는 트로트가 과연 진지한 음악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트로트는 싸구려 감성을 이용한 음악일 뿐이며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작품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죠. 인터뷰가 방송된 후 예상대로 소셜미디어에서는 논쟁이 일었어요. 일부는 제 의견에 동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가 편협하고 서구 중심적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음악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으로 볼 때 클래식만이 진정한 예술이라는 제 신념은 확고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후 뜻밖의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음악 페스티벌에 기조 연설자로 초대받은 것이었죠. 처음엔 그 자리가 제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음악 페스티벌이라니 아마도 그들의 대중음악이나 그 트로트라는 것을 듣는 시간이 많을 텐데 그건 시간 낭비가 분명했어요. 곧바로 거절 의사를 전했답니다. 그러나 학장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학장님은 꼭 한번 참석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고 학문적 교류의 장이 될 것이며 제가 늘 강조하던 음악적 다양성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죠. 학장님의 부탁이라 도저히 어쩔 수 없었어요. 게다가 대학 측에서 모든 경비를 지원한다고 했으니 이를 거절할 명분도 없더라고요. 결국 마지못해 한국행을 결정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가방에 좋아하는 클래식 음반 몇 장을 챙겼습니다. 긴 비행시간 동안 듣기 위한 것이었죠. 또한 몇 권의 악보도 넣었어요.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에도 제 연구는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보스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제가 뭘 잘못 눌렸는지 비행기 모니터 안에 플레이리스트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워낙 낯선 음악이라 호기심에 승무원에게 물었더니 그 음악도 한국의 트로트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헛웃음을 참을 수 없었답니다. 단순한 멜로디와 과장된 감정 표현, 그리고 반복되는 후렴구, 이런 것이 어떻게 진지한 음악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시 이어폰을 귀에 꽂고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으로 돌아갔죠.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들어서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곧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했고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들과 반짝이는 불빛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했어요. 저는 이 낯선 도시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답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이곳은 단지 학문적 연구를 위한 방문지일 뿐 제 음악적 신념이 흔들릴 일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페스티벌 관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네며 숙소까지 안내해주겠다고 했어요. 차 안에서 관계자는 페스티벌 일정에 대해 설명했고 특히 제가 연설할 날 이후에 있을 트로트 공연을 강조했답니다. 관계자는 제 트로트에 대해 언급한 인터뷰를 봤으며 이번 기회에 직접 들어보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했죠.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피로감을 느꼈어요. 그리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괜히 한국에 와서 시간 낭비만 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큰 기대도 없었지만 학장님 요구에 거스를 순 없으니 적당히 시간만 보내고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아침 풍경을 감상했어요. 호텔 방에서 준비를 마친 후 페스티벌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보스턴 음악원의 유명한 작곡가였고 저는 그의 엄격한 지도 아래 음악의 세계에 입문했어요. 아버지의 스튜디오는 항상 악보와 클래식 음반으로 가득했고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제 음악적 정체성을 형성했죠. 6살 때부터 매일 4시간씩 피아노 연습은 필수였습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아버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지적했고 때로는 자로 손등을 때리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음악이 감상이 아니라 구조와 논리이며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항상 강조했답니다. 12살 때의 일이 특히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피아노 콩쿠르 전날 연습실에서 다른 참가자 마이클과 함께 연습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는데 악보에 없는 감정 표현과 템포 변화로 곡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했죠. 저는 그의 연주를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술이 아니며 작곡가의 의도를 무시하는 건 음악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제 말에 마이클은 상처받은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다음 날 콩쿠르에서 저는 1등을, 마이클은 특별상을 받았죠. 아버지는 그 결과를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정확함과 기술이 항상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춘기 시절, 저는 친구들과 달리 대중음악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록밴드 포스터로 방을 장식할 때 저는 바흐와 모차르트의 초상화를 벽에 걸었죠.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재즈와 블루스를 소개했을 때도 저는 그것을 저급한 음악이라 여기며 무시했답니다. 그런 태도로 인해 친구들 사이에서는 음악 엘리트라는 별명이 붙었고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제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악이론과 역사를 심도 있게 공부하면서 클래식 음악의 우수성에 대한 확신은 더욱 강해졌어요. 졸업 후 저는 빠르게 음악 비평계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날카로운 분석과 엄격한 기준은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특히 새로운 음악 장르나 실험적 시도에 대한 혹평으로 유명해졌죠. 현대 음악은 소음에 불과하며 대중음악은 상업적 계산의 산물일 뿐이라는 제 평가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답니다. 30살에 보스턴 음악대학의 교수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게 칭찬을 건넸어요. 아버지는 제가 옳은 길을 걸어왔음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후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연주된 그의 마지막 작품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음악을 통해 깊은 감정을 느꼈어요. 슬픔, 그리움, 후회. 그러나 곧 그 감정들을 억눌렀답니다. 음악은 감상이 아니라 구조와 논리다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말이죠. 교수로서 저는 아버지의 교육 방식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학생들에게 엄격했고 기술적 완벽함을 요구했어요. 감성적인 해석보다는 정확한 분석을 강조했죠. 제 수업은 가장 어렵기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가장 배울 것이 많다고 평가받았답니다. 하지만 제게 친밀감을 느끼는 학생은 거의 없었죠. 옛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금세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페스티벌 일정표를 보니 오늘 오후에는 현대 클래식 공연이, 저녁에는 트로트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클래식 공연만 관람할 계획이었어요. 페스티벌 행사장에 도착하자 주최 측에서 마련한 별도의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지만 문을 열자마자 낯선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행사 관계자는 저를 자리에 안내하며 식사를 권했답니다. 행사 관계자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으니 편하게 드시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내심 당황했습니다. 테이블 위의 음식들은 제가 평소에 접하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죠. 은박지에 쌓인 둥근 김밥과 여러 작은 그릇에 담긴 반찬들, 그리고 붉은 국물이 담긴 뜨거운 탕이 있었어요. 특히 은박지에 쌓인 김밥은 좀 저급해 보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혹시 미국식 브런치나 간단한 샌드위치는 없는지 물었답니다. 행사 담당자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그는 죄송하지만 미처 생각을 못했다며 오늘은 이 음식이 다라고 했죠. 다른 외국 교수님들도 해장국을 잘 드셨다며 해장국을 한번 드셔보시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배도 고팠고 곧 시작될 행사를 위해 에너지가 필요했죠. 저는 마음을 굳히고 해장국을 바라보았어요. 붉은 국물에 낯선 재료들이 떠 있었고 특유의 향이 강했답니다. 처음에는 손을 대기 망설여졌지만 행사 관계자의 기대 어린 눈빛에 첫 숟가락을 떠올렸어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맛에 깜짝 놀랐어요. 깊은 감칠맛과 적절한 매운맛이 조화를 이루며 입안에 퍼졌죠. 놀라움에 숟가락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을 먹었죠. 어느새 국물 한 방울 남김없이 비워버렸어요. 그 맛은 복잡하면서도 미묘했고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어떤 본능적인 만족감을 주었답니다. 해장국을 다 먹고 나니 테이블 위에 김밥이 문득 궁금해졌죠. 은박지를 조심스럽게 벗기자 단면이 아름다운 원형의 음식이 드러났어요. 다양한 색깔의 재료가 하얀 밥과 함께 김으로 둘러싸여 있었답니다. 마치 작은 예술 작품 같았어요. 처음에는 젓가락 사용이 서툴러 조금 민망했지만 한 조각을 겨우 입에 넣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각 재료의 맛과 식감이 서로 어우러져 복합적인 맛을 만들어냈죠. 고소한 참기름 향과 아삭한 채소 그리고 달콤한 계란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답니다. 저도 모르게 금세 접시를 비워버렸어요. 음식을 다 먹고 나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단순한 깨달음이었죠. 제가 평생 고수해온 음악적 신념과 묘하게 충돌하는 생각이었어요. 겉으로 단순해 보이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복잡한 맛을 가질 수 있다면 다른 문화의 음악도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음식과 음악은 다르니까요. 행사 관계자가 다가와 식사가 만족스러웠는지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맛있었다고 답했고 그는 기쁜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곧 행사가 시작되니 준비할지 물었어요. 그의 안내를 따라 대기실을 나서며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작은 호기심이 생겼음을 부정할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음악적 신념은 확고했어요. 트로트라는 음악이 클래식처럼 깊은 구조와 의미를 가질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행사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낯선 선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전통 음악인지 아니면 그 트로트라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하지만 어쩐지 그 소리에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살짝 당황했어요. 마치 방금 전에 해장국처럼 낯설지만 묘하게 끌리는 무언가가 있었답니다. 저는 머리를 흔들어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곧 시작될 제 강연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음악은 감상이 아니라
구조와 논리다.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답니다. 페스티벌의 메인홀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무대는 최첨단 음향과 조명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제 강연은 오전에 순조롭게 마쳤고 참석자들의 질문에도 자신 있게 답변했어요. 클래식 음악의 구조적 완벽성과 수백 년에 걸친 예술적 가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청중들의 반응은 대체로 저를 존중하는 듯했지만 일부는 제 서구 중심적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연 후 주최 측에서 준비한 오찬에서 여러 한국 음악학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적 지식은 깊고 넓었으며 클래식에 대한 이해도 상당했어요. 그러나 대화가 한국 전통 음악과 트로트로 넘어갈 때마다 그들의 눈빛은 특별한 자부심으로 빛났죠. 특히 한 교수는 트로트가 단순히 일본 엔카의 아류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정서가 녹아든 독특한 장르라고 열정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식사를 마친 후 주최 측에서는 저녁 공연을 관람할 것을 제안했어요. 현대 트로트의 밤이라는 제목의 특별 공연이었습니다. 솔직히 별 관심이 없었지만 학문적 호기심과 예의상 수락했죠. 어쩌면 이것도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공연장으로 돌아온 저녁,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답니다. 오전의 학술적이고 차분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한 에너지로 홀이 진동하고 있었어요. 청중들의 구성도 달라져 있었죠. 학자들과 음악 전문가들 외에도 다양한 연령층의 일반 시민들이 객석을 채우고 있었답니다. 특히 많은 중년 여성들과 젊은 커플들이 눈에 띄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옆자리에 한국 음악학자가 공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밤 무대에 오를 5명의 트로트 가수들은 각기 다른 세대와 스타일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했어요. 전통적인 트로트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신트로트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얼마나 다를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죠.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푸른빛이 서서히 켜졌답니다. 전통적인 한국 악기와 현대적인 밴드 악기가 함께 배치된 독특한 세팅이 눈길을 끌었어요. 잠시 후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졌고 첫 번째 가수가 무대에 등장했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가수였는데 화려한 의상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음악이 시작되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전통 악기와 현대적 사운드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복합적인 사운드였어요. 가수의 목소리는 깊고 풍부했으며 비브라토와 감정 표현이 매우 정교했죠. 처음에는 그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려 했지만 곡이 진행될수록 묘한 감정이 생겨났답니다.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감정 표현만으로도 이야기가 전해지는 듯 했어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미묘한 희망이 교차하는 감정. 클래식의 정제된 표현과는 다른 날것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관객들이 눈을 감고 음악에 몰입하거나 작게 따라 부르고 있었죠. 심지어 일부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답니다. 두 번째 가수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첫 번째 가수와 완전히 달랐어요. 현대적인 팝 요소를 많이 가미한 트로트였고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가 돋보였죠. 관객들은 일제히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고 홀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듯했어요. 이런 집단적 열광을 지난 30년간 클래식 공연장에서는 단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었답니다. 게다가 그녀가 부른 곡은 단순한 멜로디에 반복되는 후렴구를 가진 제가 보기에는 매우 기본적인 구조의 노래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의 깊이는 예상을 뛰어넘었죠. 마치 한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그 목소리에 담겨있는 듯 했답니다. 노래가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을 때 객석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소절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며 감정이 터져 나왔을 때 수백 명의 관객들이 동시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죠. 이 단순한 노래가 어떻게 이런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걸까? 클래식의 복잡한 구조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곡들도 이렇게 직접적인 감동을 주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제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 찼답니다. 음악적 가치란 무엇인가? 기술적 완성도와 구조적 복잡성만으로
음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가? 이 단순한 트로트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평생 믿어온 음악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낼 때 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음악학자는 제 반응을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혼란스럽다고 답했어요.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음악은 때로 이론을 초월하는 법이며 트로트는 우리의 가슴에 직접 말을 거는 음악이라고 말했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클래식 음악의 깊이와 복잡성이 다른 어떤 장르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본 관객들의 반응을 무시할 수 없었죠. 그들의 눈물과 환호, 그리고 그 순수한 감동은 분명 진짜였으니까요. 호텔방에 도착해 침대에 누운 채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요. 음악은 감상이 아니라 구조와 논리다. 그 말이 처음으로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 본 것은 분명 감상에 충실한 음악이었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니까요. 이런 의문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저 자신도 놀라웠지만 동시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듯한 기분도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서울의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어젯밤의 공연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 멜로디들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맴돌고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산들의 실루엣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은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일정표를 보니 오전에는 몇 개의 워크숍이 있고 저녁에는 대미를 장식할 특별 공연이 준비되어 있었죠. 트로트의 여왕이라 불리는 한국의 국민 가수가 출연한다고 했습니다. 어제의 경험 때문인지 오늘의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났어요. 더 이상 시간 낭비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신문을 훑어보았습니다. 문화면에는 어제 있었던 트로트 공연에 대한 리뷰가 실려 있었고 저의 참석 사실도 언급되어 있었어요. 세계적인 클래식 비평가 에드워드 밀러도 트로트의 매력에 빠졌을까? 라는 흥미로운 제목이 눈에 띄었죠. 그것을 읽으며 살짝 웃음이 나왔답니다. 비평가로서 제 반응이 궁금한 것도 이해할 만했어요. 오전 워크숍에서는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융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몇 가지 의견을 공유했지만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어요. 어제의 경험이 제 확신을 조금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점심시간에는 몇몇 한국 음악학자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그들로부터 트로트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에 대해 더 많이 배웠어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이 장르가 어떻게 한국인들의 애환을 담아왔는지, 그리고 최근 들어 어떻게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페스티벌 행사장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져 있었어요. 입구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설렘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제게 배정된 VIP석에 안내받아 자리에 앉자 옆자리의 한국 음악 교수가 오늘 공연의 주인공에 대해 설명해 주었답니다. 그녀는 40년 넘게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활동해온 살아있는 전설이며 특히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던 인물이라고 했어요. 시간이 되자 조명이 어두워지고 관객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는 완전히 어둠에 잠겼다가 한 줄기 빛이 천천히 중앙을 비추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서 있었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60대 중반의 여성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나이를 초월했답니다. 단 한 번의 미소만으로도 수천 명의 관객을 사로잡았어요. 음악이 시작되었고 저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깊고 풍부했으며 세월의 흔적이 담긴 비브라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어요. 멜로디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는 어떤 복잡한 교향곡보다도 강렬했죠. 화려한 안무나 과장된 제스처 없이도 오직 목소리와 눈빛만으로 관객 모두를 사로잡았어요. 첫 곡이 끝나자 객석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뒤덮였고 저도 모르게 함께 박수를 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음악의 본질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중요하게 여겼던 복잡한 구조,
정교한 화성, 논리적 전개, 그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이 단순한 노래 속에 존재했어요. 그것은 바로 진정성이었죠.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실, 희망과 절망이 그대로 전달되었답니다. 노래의 클라이맥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을 때 저는 제 뺨을 따라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느꼈어요. 30년 넘게 음악 비평을 해오면서 저는 단 한 번도 공연 중에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순간 저는 그저 한 명의 청중으로서 음악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어요. 곡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관객들은 일제히 기립해 박수를 보냈답니다. 저도 함께 일어나 박수를 치며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운 감정과 싸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 단순한 곡이 왜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음악적 신념과 오늘 밤의 경험 사이에서 저는 갈등하고 있었죠. 공연은 계속되었고 그녀는 다양한 스타일의 트로트 곡들을 선보였어요. 리듬감 있는 흥겨운 곡, 가슴 아픈 이별 노래, 희망을 노래하는 밝은 멜로디까지 각각의 곡마다 그녀는 완벽하게 다른 감정을 표현해냈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그녀의 음악 세계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며 저는 문득 제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종종 자장가를 불러주셨는데 음악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함과 사랑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음악의 본질은 이런 것이 아닐까? 완벽한 구조나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무언가. 처음으로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공연이 완전히 끝나고 행사장을 나서는 길에 저는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꼈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동행한 한국 음악학자가 제 감상을 물었지만 처음으로 저는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어떤 이론적 분석도 전문적인 비평도 이 경험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온 후에도 그 공연의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계속해서 그 가수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무엇이 저를 그토록 강하게 사로잡았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멜로디는 분명 단순했고 화성 진행도 복잡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가사였을까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들이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이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는 노트북을 펼쳐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페스티벌 관계자가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내일 오전 귀국 전에 간단한 브런치 미팅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즉시 수락 답장을 보냈고 추가로 오늘 공연에서 들었던 노래들의 가사 번역본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이런 요청을 하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소에 저라면 가사보다는 악보를 요청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페스티벌 총괄 디렉터와 음악학자 2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요청한 가사 번역본을 준비해 왔더군요. 식사를 하며 어제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솔직하게 제 감상을 털어놓았어요. 30년 넘게 음악 비평을 해오면서 처음으로 이론적 분석 없이도 깊이 감동했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저는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겨 가사 번역본을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본 노래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그 발라드였습니다. 가사를 읽기 시작하자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이것은 단순한 대중가요의 가사가 아니었어요. 마치 한 편의 시처럼 깊은 감성과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는 한국 전쟁 시기에 이별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북으로 남으로 흩어진 가족들,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 형제자매들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그 가사에는 단순한 개인의 감정을 넘어 한 민족의 역사적 상처와 치유의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노래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비록 문화적 맥락은 달랐지만 그 감정들은 국경을 초월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저도 모르게 이건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담긴 시야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음악학자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고 저는 약간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눈앞에 있던 진실을 이제야 발견한 것 같았으니까요. 가사를 모두 읽고 난 후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싸구려 감성음악이라고 폄하했던 트로트에 이토록 깊은 의미와 역사가 담겨 있다니.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 감정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진정한 음악의 힘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악학자 중 한 명이 태블릿을 꺼내더니 다른 유명한 트로트 곡들의 가사와 역사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탄생한 초기 트로트부터 군사 독재 시절의 우회적 저항 메시지가 담긴 곡들, 그리고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신세대 트로트까지, 이 장르의 진화 과정은 한국의 현대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음악을 통해 한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듯한 경험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트로트가 가진 치유의 기능이었어요. 전쟁, 가난, 독재, 산업화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트로트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위로와 공감의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한국인들, 특히 고난의 시대를 살아온 세대들에게 트로트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그들이 어제 공연에서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브런치 미팅이 끝나갈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부탁했어요. 한국 트로트의 대표곡들을 모아둔 플레이리스트가 있다면 공유해 달라고 말이죠. 평생 클래식만을 고집해온 제가 트로트 플레이리스트를 요청하다니 저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클래식만이 진정한 예술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음악의 세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했고 이제 그것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헤드폰을 끼고 방금 받은 트로트 플레이리스트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가사의 의미를 알고 듣는 것이라 더 깊은 감상이 가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과 함께 트로트의 선율은 제게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다시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죠. 특히 한 곡이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는 오래된 트로트였어요. 가사는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일하러 간 젊은이의 그리움을 담고 있었는데 그 소박하면서도 진솔한 감정 표현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음악학자가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이 노래는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인홍현상과 그로 인한 가족 이산의 아픔을 담고 있다고 했죠. 한 개인의 감정 표현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품고 있는 것이 트로트의 특징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여 탑승 수속을 마친 후 저는 기다리는 동안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트로트 감정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것이 나중에 한 논문으로 발전하리라고는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죠. 비행기에 탑승하여 자리에 앉으며 저는 창밖의 인천공항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3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편협하고 오만했죠. 클래식만이 유일한 진짜 음악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고 트로트 같은 대중음악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생각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라졌습니다. 음악이 지닌 진정한 힘과 다양성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진정성의 가치를 깨달았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트로트 음악 한 곡 댓글로 추천해보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